반갑습니다. 네. 공공의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도시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우리 대구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보다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부터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오른쪽하고 왼쪽 사진 중에서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왼쪽이죠. 나이가 들어도 멋진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기를 원할 겁니다. 오른쪽에 휠체어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돌봄 요양보호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봄을 받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100세 넘어까지 살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을 다들 꿈꾸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건강하게죠. 자, 통계청에서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했었고, 하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주민등록상에 100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조사합니다. 조사는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얼마 전에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100세 노인한테 지팡이를 줘요. 명아주로 만든 이 지팡이를 이 100세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금년 8월까지 10,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민증상에는. 근데 실제 이제 인구 총조사하고 나서 조사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옛날에 주민등록 좀 틀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1900년대 초. 이러다 보니까 뭐 형제분들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 나이보다 조금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 우선 그 5년 전에 2015년 조사했던 겁니다. 이게 16년도에 발표됐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3,159명.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000명에서 한 7,000명은 될 것 같아요. 민증상에는 10,000명이지만 그중에 한 3,000명, 4,000명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불과 그 5년 전에 2010년도에는 2,0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그 10년 또 그 5년 전에는 900명밖에 안 됐어요. 5년 사이에 거의 2배씩 이렇게 뛰고 더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절제된 식습관, 아침, 점심, 저녁 아주 소식 하시는 거,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시계추처럼 사시는 거, 세 번째는 낙천적인 성격. 1900년도 초에 태어나가지고 전쟁, 그 다음에 우리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100세까지 살면은 뭐 남편분부터 해가지고 자식들도 먼저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홀로 털어내는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100세까지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오키나와가 장수 노인들 많이 삽니다. 근데 80세 밑으로 보면은 오키나와 지역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비만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많다 그럽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100세인들이 많은 장수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 많이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런 생활 습관들, 담배 안 피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근데 세 번째 보면은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건강 마을에는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끼리 굉장히 이제 사람 사는 냄새라고 그러나요? 공동체. 그래서 건강한 이웃이나 건강한 지역사회. 근데 100세인 마을들 다 조사해 보면
뭐 이렇게 요구르트가 관련이 있다, 뭐 바닷가 쪽 해가지고 뭐 해조류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뭐 지중해 음식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공동체가 보면은 되게 이제 서로 이웃들 간에 친밀하고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장수라는 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102세까지 사는데 90세에 중풍 와가지고 10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삶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옆에 주변의 이웃들하고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게 진정한 장수다라고 합니다. 딘 오니시라고 유명한 내과 의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치료 중심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의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건강한 분들은 보니까 이런 4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되면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필라테스 하면 됩니다. 근데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그 헬스장 끊고 내가 운동을 왜 안 했나 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걸을 수도 있고, 출퇴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오를 수도 있고, 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데 다들 어떻습니까? 자가용 이용하고. 예.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는 거. 세 번째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한데, 그 생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 네. 낙천적인 것도 있고, 내가 스트레스 왔었을 때 내 스스로 그걸 알아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훈련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부분이거든요. 공공보건의료는 투자해가지고 그 효과가 보면은 10년, 20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워낙 눈에 보이니까 다 지금 관심을 가지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지난 메르스 때 거의 반년 정도 막 전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메르스 끝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코로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참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말로 시급했다, 그죠? 진짜 시급했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델타 변이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막 음압실 찾는다고 막 음압실 해야 되지, 다들 막 집에서 막 아무도 못 나오고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막 저도 막 편의점 아침에 일찍 8시에 일어나가 집사람하고 편의점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막 2,000원, 3,000원짜리 마스크 하고, 예, 마스크 구한다고 줄 서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영국, 유럽,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다 도시 탈출하고요. 마트에 생필품 사재기하고, 이거는 완전 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러니까 이게 외국 외신 기자들이 대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 뭔가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작년 1차 유행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물론 대구시도 잘했고 중앙정부도 잘 도와줬고 자원봉사자도 있었지만 성숙한 대구 시민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시민들이 굉장히 참여형 방역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그때 많이 협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물론 대구가 2월 달에 생긴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서울에서 먼저 터졌을 때 과연 우리가 K방역이 됐겠냐. 대구가 그 한 2달 동안에 혹독한 경험을 치렀기 때문에 K방역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3차, 4차 가면서 다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은 대구의 어떤 큰 희생과 대구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됐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도시, 대구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공공의료 관점보다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고 대구시는 그 건강할 권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별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특히 지역에 따라서 이 건강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대구시라든지 공공병원, 그 다음에 구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이나 건강정진도 해야 되고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거는 병원이에요. 근데 질병을 예방하는 거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뭐 만성질환 예방해 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 건강한 음식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담배 안 태우시는 거, 술 적게 먹는 거, 그 다음 운동이라든지 신체활동 많이 하는 거 보건소에서 교육시켜요.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시라고 했는데 내가 움직이려고 보니까 주로 내 집 앞에 보니까 학교가 있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예전에는 이용했는데 코로나로 지금 못 가게 해요. 아파트 내 헬스장도 문을 닫아놨어요. 예. 그러면 일상에서 뭔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 잘 돼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도로 환경이 보행 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공원 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거는 교육부서나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교육. 복지 파트는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 복지가 많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이분들 거의 이제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같이 협업할 것 같은데 대상자도 똑같아요. 근데 뭔가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칸막이가 좀 있어요. 예. 현장에서는 같은 분이시고 같이 협업하면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전 부서가 다르고 협업이 안 되는. 참 이게 좀 그래서 건강한 도시가 만들려면 이런 여러 분야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당연히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치해야죠. 협치. 거버넌트가 아닙니다. 거버넌스 아닙니까? 예. 의사결정하고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시민 주도적으로 뭔가 사업들을 하고 행정이나 전문가들은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당연히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방향은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의료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건강을 하려면은 이 지역 내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보건의료 시스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꼭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부터 해서 예방 서비스를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좀 복잡해요. 인력, 시설, 장비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잘 조직화도 되고 서비스도 어떻게 전달적으로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1차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잘 돼야 되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정책도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부터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얽혀서 얽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얀 백지면은 그리기 쉬워요. 예. 건강보험도 예전에 이제 조합으로 있다가 지금 통합돼 가지고 예, 나름 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지방 분권 차원에서 또 그런 부분들도 논의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게 되게 뭐 큰 거시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왜 안 될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는데 뭐 하나를 가지고 뭘 고치려고 김종현 교수나 이렇게 대구시에 이렇게 건의를 하면은 그 하나가 싹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쪽에 보면은 보건의료 인력부터 해가지고 또 지역의 의료기관 또 의료기관 내에서 또 여러 또 민간병원 또 그다음 공공병원의 생각이 다르고 대학병원의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병원 내에서는 의사 생각 다르고 간호사 생각 다르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좀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근본적인 건강권이나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시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구려원 공공병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대학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 400병상으로 거기도 의료진들 좋거든요. 일반인들 안 가요. 다 취약계층이 가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평상시에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왜 저거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냐? 근데 메르스 터졌을 때 대구려원이 다 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 1차 방음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2대구려원 필요하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발짝 저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공공의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진짜 좋은 병원, 진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병원들을 위해서 기여도 하시고 주장도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병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공병원은 나름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병원들도 실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정말 좋은 병원이라는 거는 환자를 단순히 치료해주는 서비스가 아주 최신 장비를 가지고 최신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예방하고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또 교육시켜야 됩니다. 대학병원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부터 해서 간호학과 학생들, 보건계열 학생들 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현안들이 아까 있습니다. 영유아 사망이 높다든지 심혈관 사망이 높으면은 왜 높은지 연구도 하고 그 문제를 해내기 위해서 시라든지 구군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병원이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병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설립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다 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는 좀 약했어요. 약해서 저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공공의료 지원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병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건강하려면은 물리적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생태계 서로 협력하는 거, 시민 참여, 기본 욕구 충족하는 거,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서로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잘 살아야 되는데 소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사회적 경제, 공공적인 목적의 어떤 사회적 경제들도 있어야 되고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든지 문화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거. 10번째, 11번째가 병원이 가까이 있는 거. 그다음에 건강지표가 좋은 거. 이게 건강도시라는 겁니다. 예, 제가 코로나19와 맞선 대구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은 성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구가 별로 매력이 별로 없지 않나요? 예, 볼거리가 되게 많은 도시도 아니고 10가지 이제 맛있는 게 있다 그래서 대구 십미라 그래서 이제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한두 가지 빼고는 별로 맛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없고 아주 관광지가 유명한 이런 데도 아니고 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동촌 유원지 가서 노르신 이야기 이런 것만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경관이나 또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썩 매력적인 도시라고 그렇게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상황을 사실 맞이하면서
대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사재기도 없었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대구 사람들 참 괜찮다. 뭐 대구 토박이만 여기 사는 곳은 아니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또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경험을 한 것 이상으로 뼈저리게 이제 좀 느끼고, 뭐 아주 겪고 뭐 당했다 할 정도로 누가 이제 지금 원인을 사실은 정확하게 역학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유입이 됐는지.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7월달, 8월달 여름이 지나가니까 기억이 삼삼한 거예요. 제가 노트나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인데 기억이 계속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일 순서도 사실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래서 이걸 조금 메모 형식으로 에세이 같이 좀 적어 놓긴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대구에 이 기억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엄청난 최근에 경험하지 못한 이 전쟁통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 우리가 좀 경험을 하고 겪었는데 이걸 기록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조금 이제 말씀을 올렸고요. 이 초기 상황은 이제 다시 작년 2월 18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18일로 돌아가면 이 한 명 발생을 했는데 이분이 첫 환자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 신천지 교인분들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게 밀집되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이시고 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워크샵 같은 분임조 토의하듯이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게 분임을 해서 막 이런 교리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토의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교회나 종교 단체들이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막 급격하게 생길 때는 저희가 2월 18일이지만 17일 밤을 넘어가면서 이게 확진자가 생겼구나 하는 것은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18일, 19일, 20일 되면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사실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 지원 대책을 바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21일 되면서 이게 500병상, 1000병상은 으로는 어림도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딱 이런 상황이 생기면 대구의료원하고 경북대병원 먼저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당장 병상을 막 몇백 병상에 내놓을 이 상황이 안 돼요. 뭐 병원이 병상이 천진 것 같지만 환자를 이렇게 빼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대구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와서 대구의료원 병상 비워놓고 왜 이렇게 환자를 안 받느냐라고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아시다시피 행여병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있죠. 또 아주 장기간 입원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이 병동 저 병동으로 막 쓸어 모으듯이 이렇게 환자를 이동시키기가 어렵고요. 다른 병원으로 후송도 극히 어려운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와서 이게 이제 대구의료원 병상도 뭐 예를 들면 130병상 남겨놓고 자꾸 중앙에다가 이제 병상을 달라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대단히 반복해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뭐 거의 싸우다시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한 뭐 대비는 둘째 치고 상황이 생겼는데 이 대응도 잘 훈련을 안 했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수도권 인구 규모가 대구의 한 8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공식적으로는 741명인가 그렇게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그러면 수도권에 지금 한 7, 8천 명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상상하기가 어렵죠. 수도권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생기고 나면 아마 뭐 어떤 대응책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역량도 그렇게 안 됐고요. 또 대구에는 검사할 수 있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서울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냈는데요. 이걸 검체를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전수조사라는 것도 야 이게 10,000명을 조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을 이제 또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10,000명을 언제 조사합니까? 그래서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 책에 이동 검진반을 80개를 만들었습니다. 찾아가는 검사죠. 왜 그랬느냐? 전수조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안 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 명칭도 고위험군으로 붙여놨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 고위험군. 이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천지를 계속 때렸는데 시청 내부 자료도 신천지 교인에 대한 이런 용어를 표현은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공식적으로 계속 낸 거는 집단 감염 고위험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낙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을 사실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검사하러 안 오겠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나 못 간다. 왜 검사하러 이 당시에는 선별진료소 가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인 효과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하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데리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안 데리러 옵니다.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나 또 질병에 대한 이 은유입니다. 메타포.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질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결핵이 있는 집안 같으면 혼사도 안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집은 폐병이 있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 폐병이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뭐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양쪽 집안에서 안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게 물론 감염 위험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은유가 문화적, 사회 문화적으로 은유가 폐병은 혼사도 막는다. 이런 은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물론 그랬고요. 메르스 때는 워낙 이제 중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더 강하죠. 그래서 자기 자식이 퇴원하는데도 데리러 안 오고 그냥 혼자 집에 오라는 겁니다. 그 초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6개월 만에 이런 질병에 대한 이 소위 인식 또 은유, 제가 은유라고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유명한 그 여성 칼럼니스트인 수잔 손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암을 2번이나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을 아주 상세하게, 칼럼니스트니까. 그래서 질병으로,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도 썼고, 그 아들이 이제 수잔 손택이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질병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집단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용어를 계속 이제 자문위원단에서는 고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작년 5월 달 지나면서 이게 코로나19와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의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이제 국제 심포지움 할 때 일부 조금 다루었고요. 뭐 다른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자료들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환자 그야말로 이제 폭발적으로 생겼죠. 여기에 지금 파란색 요 바가 자택 대기 환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0명이거든요. 2,000명 넘어갔던 때가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이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이송하고 응급실을 가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충격은 이 병상이 없어서 환자 1급 감염병을
집에 머무르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의료 체계라는 것이 폭발적인 발병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로 신종 감염병이 또 생기면 어느 지역에 생기든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똑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하냐 덜하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더 생기면 이게 가능할 거냐? 상당 부분 이제 버퍼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규모가 클 때는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얼마나 클 건지, 어떤 양상으로 환자의 임상 경과가 진행될 건지, 이걸 거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발생한 환자들을 전부 음압 격리병실에 다 입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지침 바꿔달라고 매일 싸웠습니다. 누구하고? 중앙정부하고.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와 문화는 굉장히 경쟁 구도입니다. 공공과 민간도 지금 공공과 민간은 사실 경쟁이 별로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병원들이 의료계가 또 의료산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경쟁적인 체제입니다. 제가 그 책에 중간에 적어놨습니다만은 모 병원의 어느 실장님께서 우리 병원은 그 코로나 병상 운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잘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날짜 제가 그 적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 만에 대구 시내 응급실이 7구 경북대 병원인가 말고 다 문 닫았습니다. 다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감염되는 건 시간 문제고 병원 안에 환자가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뚫릴 것이니 병원 잘 지키십시오. 제가 아주 못되게 문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밤새고 나서 그 다음 아침 8시인가 되니까 전화 오셔가지고 그 병상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만났는데 이런 경쟁의 상황을 좀 공존의 상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공존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또 협력적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 처음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사실 처음에 건강한 권리와 공공의료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먼저 한 다음에 지난 우리 김건혁 교수님과 이경수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됐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사실 지금이 저희가 학회 시즌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6시까지 인터블그 호텔에서 주제 발표하고 토론까지 마치고 6시에 쫓아나와서 차 몰고 막 이렇게 불이 막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왔습니다. 쇠가 빠지게 왔는데 혹시 늦을까봐. 근데 다행히 이렇게 교통의 흐름이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안 늦게 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노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할 부분은 한 5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부터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첫 번째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1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 우한에서 신종 감염병이 나와서 우한 코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가졌었느냐 하면 길거리를 막 걸어가다가 막 쓰러지고 그래서 막 우한에 진짜 봉쇄를 해서 우한 시민들이 밖에 못 나가도록 막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
대구에서 저는 그 당시에 감염병 관리 부단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에 어쨌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할 때만 해도 뭐 크게 우리는 메르스 때 잘 대응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제가 딱 원래 50이거든요. 딱 50살 됐습니다. 50살 딱 됐는데 50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너무나도 의사결정이 할 내용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진짜 힘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시설의 부족이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들어갈 병원을 못 찾아서 대구 시내를 앰뷸런스를 계속 돌고 있고 각 병원에서는 초기만 해도 응급실에 코로나19 환자가 들어가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노출이 돼버려서 모든 의료진들이 자가격리가 되어지고 응급실이 폐쇄가 되어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확진을 받고 그 당시는 입원이었죠. 입원을 기다리다가 입원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당시에 확진이 되어지고 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병원에 어떤 분들부터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중하신 분들부터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 종교단체 분들이 사실 빨리 입원이나 입소를 하기 위해서 좀 조직적으로 거짓말들도 많이 했었어요. 막 숨차다 그래서 억지로 병실을 만들어서 앰뷸런스를 보내오면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한 분은 그날 오후에 대구의료원의 어르신이었어요. 입원하기로 되어 계셨던 분인데 오전에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괜찮으시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몇 시간을 못 참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이런 우리가 감염병 위기 같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진료시설, 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도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물론 상황은 다른 게 신종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라고는 먹는 우리가 치료약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치료약을 보내가지고 집에 놔두면 그래도 대부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도 중증 환자들은 발생했었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 그 다음에 6년 후에 2015년 메르스 때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었죠. 그때마다 계속해서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똑같이 공공의료가 중요해. 공공의료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공공의료를 반드시 확충해야 돼. 이런 말들이 2009년에도 나왔고 2015년에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이 얘기해 볼 내용들은 일단은 건강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의료라는 게 과연 공공재인가?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월, 3월 오면서 덕분에 챌린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료진 때문에 상록수 노래 막 흘러나오면서 의료인 덕분에 하다가 공공의대를 확충한다 하니까 의사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죠. 그러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리는 국가고시 안 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의사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국민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런 의사의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논란이 뭐냐면 의사는 공공재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의사인데 제가 공공재입니까? 제가 공공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지금 병원장님 말고 이전 병원장님께서 저만 보면 공무원 가십니다. 왜? 2월 달부터 거의 5월 달까지 시청으로 출근했거든요. 공무원이라고 그러시고 권영지 시장께서는 저보고 민간봉사자라고 그러십니다. 제 정체성은 뭐죠? 근데 의사는 공공재라고 그러고
저희 집에 가면 그냥 저는 월급 받아서 저희 집에 가면 두 아이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고 근데 제가 공공재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거고 그 다음 공공의료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공공의료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우리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대구 시민들은 응급 서비스, 응급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나요? 지금 그래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도 응급 사망률도 높지 않습니까? 통계의 데이터들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과밀하지, 실제 들어가서 치료 결과 안 좋지. 자, 이것들이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한다? 대구의 의료 전달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만 많고 역할을 해줄 종합병원이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구의료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료는 병상 규모가 몇 병상인지 아십니까? 400병상이 넘습니다. 400병상이 넘고 20여 개가 넘는 진료과들이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응급 사고가 나서 대구의료원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이잖아요. 아니면 어떤 일반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구의료원에 가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대구의료원이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구의료원은 누구를 위한 병원입니까? 틀림없이 시민을 위한 병원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역할을 해왔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능들이 대구의료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비슷한 규모의 공공병원보다 진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대구의료원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민인식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의료 인지도 하고 있고, 공공의료의 그럼 이미지는 공익성이 있고, 진료비는 싸고, 취약계층 대상이고, 인지도는 낮고, 대신 낮은 서비스를 한다.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대부분 아마 대구의료원을 생각하고 이런 답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경북대학교 병원은 공공병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학병원으로 생각하지. 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공공의료는 관련이 딱 하는 게 한 53% 정도고,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 것도 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의 역할을 위해서 시민은 뭘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냥 공공의료기관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감사합니다. 자, 뒤에 마지막에 왜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구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대구의 의료 전달 체계를 재설계를 하려면 틀림없이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 400배도 500배도 병상의 병원이 탄탄하게 역할을 딱 해줘야지 대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아서 일단 지역에 지금 제2의료원에 대한 용역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대구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존에 보던 환자들 대구의료원에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 2년, 3년 안에 대구의료원은 정상화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시국은 언제든지 끝날 거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대구의료원은 기존의 취약계층 환자들도 다 떠나가고 정상화 아마 상당한 적자로 돌아서고 그러다 보면 의료진들도 떠나고 점점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입니다. 예견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구의 제2의료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대로 뒀을 때 과연 대구의 공공의료 체계가
과연 시민들의 건강권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형태의 좋은 방향으로 그냥 던져놓으면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구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물론 제2의료원 용역팀에서 얼마 전에 저하고도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했는 게 뭐냐면 제2의료원만 보시지 말고 대구 전체에서 대구의료원과 제2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갈지에 관한 방향성을 정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서야 되고, 이 방향성과 로드맵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움직이느냐? 대구시가 움직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이 호기입니다. 호기. 왜 호기냐면 내년 4월, 5월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들 흔히들 요즘 무슨 코인 탄다 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 코인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지금 붐입니다. 아마 다음에 차기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몰라도 제2의료원을 짓는 거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반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제2의료원을 짓는다가 아니라 대구의료원은 어떻게 할 거고 제2의료원을 어떤 규모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그림들을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뭔가 이런 좀 중장기적인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저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당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캠프가 차려지면 던져놓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에서도 지금 일단 제2의료원 용역은 내년 3월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의료원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형태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구의료원에게 어쨌든 지금 형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니들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변화를 원할까요? 변화를 아마 안 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구의료원 구성원들이 변화를 안 원하니까 그냥 던져놔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구의료원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지금 김성미 원장님 이전에 유한식 원장님이라고 제 은사님이십니다. 경북대 병원에 이 일반외과 아주 위암의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명의셨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경북대 병원에서 교수로 현직을 이제 퇴직하시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대구의료원으로 가셨습니다. 대구의료원에 가서 보니까 용역도 해봐도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을 꺼내느냐면 대구의료원을 경북대 병원에서 맡아서 위탁 운영해 주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구성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 서울의 보람의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냐면 서울대병원에서 맡아서 서울대병원 보람의 병원, 서울대병원 부속 보람의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대구의료원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형태로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전까지 작년 하반기까지 시민단체들은 뭘 이야기했느냐면 대구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임금은 낮고 임금 올려줘야 돼.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시민단체에게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서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도 낸다면 대신에 대구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의료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대로 역할을 우리의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병원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 기능에 대한 기능 강화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을 놓친다면 대구의료는 아마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이 대구의료원에 가서 진료받으실 거는 받겠냐고. 저도 가지 마시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대구의료원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던져놓으면 대구의료는 계속해서 그대로 남을 것이고 대구의 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은 첫 번째 1순위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구의료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최소 400병상 규모에 맞는 이것들을 시민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제2의료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도 할 역할이 있고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도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때 결국 공공의료가 실제 본연의 목적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